네, 대선 정말 내년 3월 9일 76일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큐 이 시간엔 정치의 판을 읽고 또 통찰력을 갖고 계신 여야 두 의원 모셨습니다. 선수를 합치면 무려 8선이 됩니다. 여야 전략가로 통하는 우상호, 권영세 두 의원 모시고 전국 상황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현안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또 국민들이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여야 중진 전략가 두 분을 모셨는데 다양한 저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상대방 후보 이제 칭찬하기를 잠깐 먼저 듣고 짧게 다 그래도 두 분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네. 먼저. 네, 그 윤석열 후보를 만나본 많은 분들이 공통된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의외로 소탈하고 솔직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나름대로의 그런 친화력 있는 그런 장점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친화력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거기 뭐 스치면 표죠. 스치면 표입니까? 예. 예. 실제로 직접 만나보면 언론에서 본 거랑 다른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부드럽고 좋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는 그냥 소탈한 점이 장점인 것 같다. 되게 솔직하신 분이다. 솔직하다. 그래서 호감이 간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권영세 의원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장점. 지금 우리 우상호 의원님을 칭찬하라고 그러면 칭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칭찬드리려면은 그 임기응변에 굉장히 임기응변에 강하다. 그런 부분을 이게 칭찬 뭐 진짜 같지 않은 칭찬입니다. 칭찬 같지가 않아요. 아니 정치인한테 임기응변을 어떤 상황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네.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는 거는 정말 그 부러운 저도 예, 정치인이니까 윤석열 후보는 부러운 정도의 지난번에 능력입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윤석열 후보는 추진력 이렇게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분 같다. 그런 부분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추진력은 알겠습니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이슈 가운데 첫 이슈는 국민의힘 선대위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봉합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터졌죠. 이준석 대표, 당 대표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 때 우리 권영세 의원님은 이제 총괄특보 단장이시잖아요. 이번 사태 보시면서 정말 이 점이 너무 아쉬웠다.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그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이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아쉽지요. 네. 그게 개별적으로 책임의 무게가 어디한테 몇 그램이 더 있고 어디한테 몇 그램이 더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이 50%를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유지를 원하는 분보다 거의 20%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이게 내부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누가 조금 더 잘못하고 누가 조금 더 잘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전체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잘 아시잖아요. 윤석열 후보와는 대학교 때도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도 하셨고 윤 후보에게 어떤 조언이나 이런 이야기 혹시 안 해주셨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문제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윤석열 후보가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오늘도 지금 호남 쪽에 가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만은 그 열심히 지금 다니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본인의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내부적으로 이 선대위에 관한 문제는 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모시는 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께서 잘 해결하실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게 우리 우상호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선대위가 조금 삐그덕거리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될 무렵 되면은 선거가 끝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국민의힘 선대위의 내용 상황을. 저도 대선, 총선 여러 선거에 실무적으로 관여를 해봤습니다만 당 대표가 선대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는 전 처음 봅니다. 초유의 일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당력을 모아서 후보를 지원하는 데에 장애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인이
그냥 그 이준석 대표 개인의 그냥 뭐 성정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결국 윤 후보와 가까운 분들과의 갈등 때문에 당 대표가 그만두는 모양을 보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후보의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저 문제를 후보가 풀었어야죠. 그런데 조수진 공보단장이 들이받고 나서 그러면 조수진 공보단장 거취를 어떻게 해달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당내 민주주의는 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나 그만두란 소리네. 물론 당 대표가 이준석이냐 조수진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모양은 저는 참 안 좋다고 봅니다만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실망했던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윤 후보가 이 문제를 정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윤 후보의 리더십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윤 후보의 리더십 문제다. 윤 후보가 정리를 좀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도 잃고 조수진 공보단장도 결국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 뭐 이렇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문제로 치환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선대위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제가 미리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늘 뭐 제가 이준석 대표도 잠깐 만났습니다만은 그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뭐 그 이 선대 기구에서만 빠진다 뿐이지 선거 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뭐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물론 뭐 초유의 일입니다. 그 대표가 선대 기구에서 빠지는 것 자체는 그러나 뭐 그게 아예 선거 운동을 내팽겨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런 것 같지는 희망사항이란 모를까. 이준석 대표도 아닌 것 윤 같습니다. 후보가 부탁하면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권을 줬다면 아마 선대위를 해체하고 다시 짰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대표의 이준석 대표의 해석인데.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지금 선대위에 지금 뭐 약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뭐 기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부를 좀 정리를 해서 가는 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내부를 정리한다. 지금 윤핵관 이야기 또 나오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핵심 관계자 이 윤핵관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참여를 안 하는 장제원 의원을 딱 겨냥해서 장제원 의원이 자신도 모르는 일을 줄줄줄 얘기한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내려오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내부가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까? 글쎄 뭐 저는 핵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평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스럽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안에서 조금 다 이거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뭐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 메모드급 선대위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엄청난 선대위가 일단 거의 해체된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슬림화해가지고 기동성을 살려놨죠. 그래서 우상호 덕분에 의원의 저도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지금 그러면은 아무 직책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재선 중심의 본부장들 6명이 후보와 당 대표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의논하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장동 핵심 김문기 처장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안타깝게 순직체 발견이 됐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그 전에 같이 다녔던 그리고 같이 이 해외 시찰 갔었던 사진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진짜 몰랐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상호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진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추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저게 2015년 1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자 선정 2달 전입니다.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을 단장으로 선진 사례 시찰을 했고요. 10박 11일 동안 11명인가요? 12명이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정말 몰랐을까요? 먼저 저는 이제 이분을 알았냐 몰랐냐의 논란 이전에
이렇게 불행하게 숨지신 분들의 죽음을 상대 후보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되게 비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게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끊임없이 이분들이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이제 더 이상의 문제는 제가 꼭 좀 제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번의 외유를 하게 되면 국회에 실무진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산하기관에 실무진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 이름까지 기억하고 그 사람이 누구다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알았다고 해도 정확하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심하는 분들은 대단히 친하기 때문에 해외를 같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 실무진을 데려갈 거냐의 결정을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산하기관장이나 산하기관에 대동하는 분이 자기가 데려갈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 뭐 옳았냐 그러냐보다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저랑 같이 한 30차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나갔는데 그때마다 같이 가서 사진 찍은 분들 이름을 내가 다 외우고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 얼굴 보고 아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럴 수는 있어도 그 함께 여행한 사람을 다 왜 기억을 못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또 과도할 수 있죠. 권영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서 김문기 씨의 그 사망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유족들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지금 문제 삼으려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유족 대표가 일부 동생인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상 문제 삼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가족끼리 논의를 해보겠다고 한 보도를 제가 읽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또 더군다나 이게 대장동이라는 엄청나게 큰 사건과 관련됐다라는 점에서 그 유족한테는 굉장히 뭐 안쓰러운 부분이지만 유족의 의사도 반쯤은 그렇고 또 이 사안의 크기로 볼 때 이건 문제를 삼을 수 없는 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발언의 거짓말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우리 이 아주 임기응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좀 임기응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상호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전신정당에서 총리 후보가 당시에 박연차 후보를 모른다고 그랬다가 박연차 후보랑 같이 사진 찍은 게 나오는 바람에 박연차 회장, 박연차 회장이죠. 그 자진 사퇴를 당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선발할 때야 그 사실 지금 뭐 본인이 선발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 가서 한 10박 정도 가까이 긴 기간을 갔다 같이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뒤에도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는데 몰랐다는 얘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요. 이거는 보통 이제 저런 수사를 받다가 이재명 후보가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사망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되게 불행한 일인데요. 그럴 때마다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은 혹시 과잉 수사는 없었나? 예를 들면 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경찰 수사를 받다 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통은 정치권에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혹시 수사 과정에 과잉한 건 없느냐? 이분의 인권이 훼손된 건 없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시작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근데 그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통상적인 경우에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자살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면은 검찰의 과잉 수사 부분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어디 가버리고 바로 그 유족들도 뭐 정권과 정부에 대해서 그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 부분은 연희 사건과는 좀 다른 만큼 요거는 좀 문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불행한 됩니다. 일을 겪은 분에 이 불행한 죽음의 책임이 후보에게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것은 좋은 선거운동 방식은 아니에요. 그분 뭐 지금 선거운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자라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의 어떤 명예와 그 명예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실 본인밖에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은 국민이 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예, 생각이 객관적인 듭니다. 증거를 가지고 지금 판단을 이미 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장동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한마디로 솔직히 좀 미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빨리 해서 확실하게 특검을 밝히는 게 낫겠다. 투명하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여야가 특검 협상에 나섰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불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후보가 특검을 받겠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 지지층이 있고 여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후보만 관련된 특검을 할 수는 없으니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특검, 소위 쌍특검이죠. 네. 그걸 받는다 그러면 진행하자. 그랬군요.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만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 결국 무산됐죠. 예. 그거는 우리 우상호 근데 의원님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특검을 구성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구성하고 뭐 수사하다 보면 선거 전에 진상이 다 드러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후보는 특검을 받자고 주장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 특검의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별로 가능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네. 혹시 의원님 쪽에서는 협상이 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우상호 있습니까? 의원님 얘기 생각이나 말씀하고 좀 다른데 우선 특검이라는 게 어떤 지지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에게 쏟아지는 의혹도 많으니까. 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특검을 하자는 거지. 이게 뭐 어느 뒤에 있는 우리 지지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뭐 저기 윤석열 후보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라는 부분도 뭐 얼마 처음에는 저기 우리가 거부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얼마든지 하자 해서 처음에 고발 사주 하자 그래서 그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였죠? 부산저축은행 그 부분을 또 이제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그 부분도 오케이 하니까 이제는 뭐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 특검은 후보는 하자 그러놓고 난 다음에 실제 협상단에 나온 사람들은 특검장에 그 협상장에서 특검 관련해서 새로운 얘기 우리가 받으면 또 딴 얘기하고 받으면 또 딴 얘기하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검을 뭔가 이렇게 피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는 하자 그러고 하나는 피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저기 계획하고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우상호 의원님은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이게 지금 대선이 76일 남았는데 특검이 대선 전에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합의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네, 저는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 특검 협상도 해봤고 또 다양한 이제 여야 합의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뭐라고 주장하는가와 무관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은 두 원내대표의 생각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사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맞잖아요.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예, 그렇죠. 여야 모두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럼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예, 그럼 특검을 그래서 해야지요. 예. 70일 내에 다 미처 밝혀지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저희 개인 주장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특검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의 경험으로 볼 때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저쪽 지지층은 이재명 특검을 하자고 하고 우리 지지층은 윤석열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유력한 유력한 두 후보를 다 특검으로 갖다 붙여놓고 선거를 치르면 진실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건 마찬가지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그렇다면 국민의당, 정의당 이 두 정당이 함께 추진을 해서 쌍특검 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뭐 제안을 어느 당이 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뭐 이 자막이 계속 지금 제 말은 안 나오고 그 저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만 특검을 하자는 것처럼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당 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권부터 부산저축은행까지 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면은 또 피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특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이거는 반드시 해야 기자들도 된다고 뭐가 진실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다 한다고 하는데 만나고 나서는 또 안 되는 이유를 서로 상대당에 돌리니까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좀 정한 게 우선 자막도 이거는 자막이요? 자, 자막이 잘못됐다니까 자막을 좀 고쳐주세요. 예,
네, 우리 아무튼 권영세 지금,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모두 포함해서 특검하자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소위 쌍특검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 사주도 하자 그래서 그거 받으니까 또 그다음에는 무슨 뭐 부산저축은행 하자 그래가지고 예, 그랬죠. 그것도 다 받자고 얘기를 저축은행도 하자고 예 하자 그랬지요. 예. 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뭐 또 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딴 얘기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우선 윤 여당에서는- 후보 배우자, 장모 예, 뭐- 의혹까지 포함하자 이런. 본인들 얘기에 하다가 그거 다 받으니까 예. 그것도 딴 얘기하는 거거든 문제고. 알겠습니다. 특검 자체도 이 상설특검으로 하자는 얘기는 그 상설특검은 사실은 그 여당과 정부에 가까운 분이 임명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구조상으로. 예. 그걸 뭐 그러려면 그냥 검찰에서 그냥 하지 뭐하러 특검을 합니까? 근데 그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특검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네. 마치 이거는 둘 다 잘못한 것처럼 가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군요. 분명하게 이거는 예. 여당 쪽에 특검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당 저라도 쪽에 짚어두겠습니다.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저 윤호중 원내대표 협상하고 나온 다음에 얘기 들었어요. 네. 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예. 실제 협상 내용에 구체로 들어가면 이견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원내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예. 협상장에 있어본 사람이 아니면 협상 내용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두 협상 대표들을 아예 언론에다 내놓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협상을 좀 시켜야 생중계로. 되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상 내용을 생중계로 한번 예. 보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국민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저 불가능할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최소한 요새 여기에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가능할 수 있을 원내대표를 것 같은데. 불러가지고 예. 지금 조건들이 뭐냐를 갖다가 얘기를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저는 뭐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도 뭐 저희 쪽에 무조건 받을 거고 예. 우상호 의원님이 우상호 의원님 윤호중 한번 대표를 꼭 잘 아시니까. 설득을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한번 설득해서 두 원내대표를 한번 모시고 특검 어디까지 진행됐고 좀 무엇이 가장 큰 이견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후보 둘러싼 이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최근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아까도 생중계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던데 윤석열 후보 어제 발언은 극빈층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 이 발언 물론 큰 맥락상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은 극빈층 못 배운 사람이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모른다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예, 예. 그 극빈층이나 못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누리기가 누릴 수- 어려운 환경이다. 예, 누릴 수가 없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누릴 수가 없으니까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예. 그 본인의 취지가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부분을 마치 그러니까 빈곤층이라든지 저학력층을 폄훼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예. 그것은 여권의 공세다. 여권의 공세라기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전반적인 거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도 사실 조심은 해야 될 게 이 네. 정치권에 저도 뭐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합니다만은 이 말을 웬만큼만 해도 그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은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윤석열 후보도 좀 더 빨리 터득을 해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무슨 이 어려운 계층들을 폄훼하는 거다라고 이 공격하듯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게 언론이 됐건 그게 여당이 됐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과거에 이러저런 실언이 없었다면 뭐 또 실수를 가볍게 받아줄 수도 있죠. 그러나 네. 이 실언과 망언이 반복되면 그건 이분의 철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어떻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르거나 향유할 줄 모른다. 요거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표현은 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예. 정치 지도자의 발언은 그 발언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매우 신중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는데 네. 이 말에 찔린 상처는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의 언어가 특히 대선 후보가 예. 대선 시기하는 말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근데 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분의 철학이 아니냐. 그래서 이분에게는 가난한 자, 부자, 아까 뭐 편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갈랐다고 그러는데 예. 이분 머릿속에서는 부자와 잘 배운 사람들에게는
대한 생각과 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반복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다음 오늘 또 말씀하신 게 우리 민주화 운동은 해외에서 수입된 이념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과거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고 네. 또 국민의힘 안에도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뭐 그분들도 다 수입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단정을 할 때 상처들이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되고 있다 매일. 그런 측면에서 이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발언이다. 그냥 취지를 왜 이해해주지 못하냐, 왜 곡학하느냐 이렇게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거철이 되니까 아주 합리적인 우리 우상호 의원님도 약간의 갈라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을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뭐 네. 지금 오늘 아까 사상 부분 관련해서도 아마 뭐 제가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막스주의라든지 예. 아니면은 당시에 뭐 우상호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해방신학이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수입된 생각들이 우리 운동권 일부를 지배하고 있었던 부분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예. 이 생각이 수입산이란 얘기지 그 우리 운동권이 다 수입산이 되는 건 아니지요. 앞서 해명을 잠깐 들어봤더니 민주화 운동 수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명을 그렇죠. 했습니다. 운동권에 의해서 발목을 잡힌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해명을 했고요. 이슈가 좀 더 있어서 예, 이슈 넘어갈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들 상습 도박 의혹 그리고 성매매 의혹이 터졌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또 본인 잘못이다 그리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의 대처에 대해서는 우상호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 아들의 도박 이야기는 네. 이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사행성 게임입니다. 사행성 게임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그 관련 상임위를 했습니다만 좀 다투어 볼 만한 소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 임요한 씨는 과거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도박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돈을 잃었다는 표현이 있던데요. 게임머니니까. 게임머니고 그 게임 이게 아이디어로 돈을 이제 주고 사는 거죠. 이런 게 이런 겁니다. 이거 환전할 경우에 예. 불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게임머니만 갖고 뭐 잃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현찰을 놓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후보가 어쨌든 사행성 게임에 경도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네. 바로 사과를 했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조금 억울한 일이 당할 때가 있죠. 내가 내 취지가 이게 아닌데 이게 조금 변명할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무리를 좀 일으켰다 싶을 때는 바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권현세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저기 이재명 후보가 바로 사과한 부분은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게임 머니고 그걸 환전을 했을 때나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게 도박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요. 예. 얼마든지 그게 환금성이 있다면은 그건 도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야기 해볼게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김건희 씨 뭐 학력 위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후보가 이 문제와 함께 여러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약 이야기 좀 했고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원래 등판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글쎄요 배우자가 한 번도 안 나온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우자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 당연히 고려 요소가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등판 계획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뭐 제가 그 잘은 모릅니다만은 앞으로 뭐 전혀 나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이런 얘기로 바로 해석하는 거는 않으셨군요.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선거 전에 한번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 활동 하실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뭐 저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추측입니다만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배우자가 그 아예 없으면 모를까 그게 이 박원순 시장 과거 그 박원순 시장 후보의 배우자처럼 저기 전혀 안 나왔던 경우는 좀 이상한 경우고
통상적인 경우는 안 나온 적이 없었던 만큼 나오지 않겠냐, 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글쎄 한때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던 분이 아,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좀 불리해지니까 원래 등판 계획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말을 바꾸신 거죠.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 불리해지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저 사안이 조금 잠잠해지면 또 활용 계획을 세우겠죠. 네. 어쨌든 제가 볼 땐 영부인 되실 자격이 있는 분들의 활동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 네. 그건 정치 선거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의 전력가이기지만 또 사선 의원입니다. 우상호 의원, 권영세 의원 합하면 8선입니다. 두 분이 워낙 논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논거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오늘 토론은 의미도 있었고 잘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권영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